HBM의 시대 정신과 SK하이닉스의 비상박종면, TSMC 분업과 확산 반도체 생태계 조성주도, 삼성전자 시대 흐름 못 읽고 혼자 하려다 실패, SK하이닉스 성공은 협업상 생개방 문화의 결실.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 차이트가이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말한 시대를 이끄는 추동력으로서의 시대 정신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 또는 한 시대의 본질적 가치나 사상을 뜻합니다.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진영마다 시대 정신 찾기에 몰두합니다. 시대 정신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사고에 영향을 주며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플, 테슬라, TSMC 성공의 공통점은 한 기업의 성공은 단순히 인력이나 기술력, 자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정신과 얼마나 잘 부합하고 공명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시대 정신을 잘 읽고 구현하며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시대 정신은 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혁신의 조건입니다. 애플이 성공한 것은 디지털 감성과 사용자 경험을 스마트폰에 담아 디자인과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친환경과 전기차 흐름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해 성공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세계 반도체 산업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기업입니다. 파운드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TSMC 출범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인텔처럼 설계부터 제조, 테스트, 패키징까지 모두 자체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TSMC는 고객이 설계한 칩을 위탁받아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이 없는 소규모 팹리스 FABLESS 기업들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제조 설비 없이 반도체 산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TSMC는 반도체 산업에서 시대 정신인 분업과 확산, 생태계 조성을 주도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1등 선언했지만 지금은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TSMC의 첨단 공정을 사용해 칩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인 인텔조차 최근에는 일부 고급 공정에서 TSMC에 의뢰할 정도입니다. AI 시대 반도체 기업의 총화로 평가받는 엔비디아를 비롯 AMD나 미디어텍 등도 모두 TSMC와 협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나 인텔의 반도체 수직 통합 모델을 수평 분업 모델로 바꾸어 반도체 글로벌 생태계를 확장시킨 기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습니다. 2019년 이재용 삼성 회장은 파운드리 분야의 엄청난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10년 동안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파운드리 분야 세계 1등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 48%, 삼성전자 19%였습니다. 하지만 6년이 흐른 지금 시장 점유율은 TSMC 67%, 삼성전자 8% 수준입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된 것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고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전자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파운드리는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고객사와 함께하는 사업이며 상호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성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지금은 최고 AI 반도체 기업이 된 엔비디아가 1997년 재정 위기에 몰렸을 때 CEO 젠슨 황의 절박한 도움 요청에 기꺼이 손을 내민 사람이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입니다.
이처럼 TSMC와 엔비디아는 특수관계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뚫기 어려운 철벽입니다. 엔비디아 재정 위기 때 손 내민 사람은 애플, 테슬라, TSMC 외에도 시대 정신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날아오른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올 1분기 7조 4,40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2%로 TSMC의 48%에 버금갑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6%를 기록해 삼성전자의 34%를 앞질렀습니다. 1992년 이후 33년간 반도체 1위 자리를 지켰던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입니다. 종합반도체 회사일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하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비상은 전적으로 HBM HIGH 밴드위드스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덕분입니다. HBM은 GPU, AI 가속기, 고성능 컴퓨팅 등에서 사용되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기존 D램보다 훨씬 넓은 대역폭과 낮은 전력 소모에 칩을 수직으로 쌓은 3D 구조로 설계돼 공간 효율성이나 속도 측면에서 탁월합니다. HBM도 파운드리처럼 단일 기업이 혼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뛰어난 HBM을 만들어도 엔비디아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메모리 제조사 SK하이닉스, GPU 설계사 엔비디아, 반도체, 패키징 업체한 미반도체의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야 제품이 완성됩니다. 오늘날 기술 산업이 개별 천재가 아닌 생태계 기반 집단지성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HBM은 단순한 반도체 제품이 아닙니다. HBM은 기술 산업의 가장 깊은 요구를 담은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 정신을 품은 결과물입니다. 무어의 법칙 수명 다하자 등장한 HBM. 무어의 법칙무주 로이란 게 있습니다.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제안한 것으로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반도체 칩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 수가 18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은 2010년대 들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폭증하는 인터넷 이용자와 메모리 용량, 그래픽 수요 등에 대처하려면 기존의 반도체 기술로는 어려웠고, 이에 칩 내부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방식이 아닌 3D 적층 방식의 수직 확장이 요구됐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탄생한 게 바로 HBM입니다. HBM은 무어의 법칙이 그 수명을 다한 현실에서 등장한 성능 스케일링의 새로운 길입니다. 기존처럼 칩 안에 트랜지스터를 더 박는 대신 메모리와 연산 자원을 수직으로 쌓고 빠르게 연결해 시스템 차원에서 고성능을 실현하는 기술이자 제품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형 AI GPU 블랙웰의 가격은 개당 6만 7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의 비용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셋을 많이 팔수록 뒤에서 돈을 챙기는 것은 SK하이닉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HBM 개발 초기에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개발을 시작한 건 2009년이며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 AMD와 협력해 2013년 세계 최초로 HBM1을 상용화합니다. 당시 성능은 분명 좋았지만 수율이 낮은 데다 가격도 너무 비싸 시장 반응은 싸늘했고 수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HBM 개발에 인력과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0년 넘게 늘 삼성전자에 밀리던 2등이었습니다. 따라서 HBM 이외에는 달리 탈출구가 없었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SKTSMC 성공하고
삼성 실패한 이유. 이에 비해 늘 1등만 해오던 삼성전자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김기남 부회장 시절이던 2019년경 HBM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룹니다. 그 대신 돈이 되는 주력 사업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집중합니다. 2022년 말 챗GPT 출시를 계기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고가의 HBM 수요가 폭증하자 삼성전자는 2024년 다시 HBM에 집중했지만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만년 1등이던 삼성전자를 누르고 AI 시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HBM 시장을 장악해 혁신의 승자가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늘 2등만 해오다 보니 더 절실했고 10년 넘게 주인 없는 회사로 있다 보니 잡초 같은 생명력도 갖게 됐습니다. 현대전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엔지니어들에 대한 우대 문화는 SK그룹 인수 후에도 지속됐습니다. 특히 SK가 가진 개방과 토론, 협업의 문화는 SK 하이닉스 비상의 절대적 원동력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요인 하나를 추가한다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 정신을 품은 결과입니다. TSMC도 그랬지만 SK 하이닉스도 주변 협력 기업들을 수직적 먹이사슬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ARD, 반도체 시대의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TSMC와 SK 하이닉스가 위대한 기업이 된 것은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AI 시대가 지속되는 한파운드리와 HBM 시장이 앞으로도 무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만도 아닙니다. 협력하고 상생하면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의 마지막 장에서 시대의 큰 흐름이자 추세인명을 알지 못하면 성견지명이 없으니 군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정신을 읽어 여기에 부응하고 공명하지 못하면 절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와 TSMC의 성공,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패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홈플러스 마이너스 고려아연 사태와 자본시장 나비 효과, 홈플 경영진 형사처벌 차인 매수 LBO 규제 등 예상, 궁지 몰린 MBK 최악의 경우 탈서울 가능성도, PE업계 재편 예상한 N컴퍼니 최대 수혜 급부상, 거액 물린 메리츠 금융 영업 접고 정통IB 선회, MBK 꺾은 고려아연 최윤범 금융업 더 잘할 사람,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째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홈플러스 마이너스 고려아연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아연 사태는 70년 넘게 동업했던 최 씨와 장 씨 집안의 경영권 분쟁이고, 홈플러스 사태는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문제이기에 겉으로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태 모두 자본시장의 선수들이 깊이 연루돼 있습니다. 우선 두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또 MBK의 최대 경쟁자인 한행컴퍼니는 물론 IMM, 스틱, 스카이레이크 등 주요 사모펀드를 포함해 사모펀드 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모펀드업은 원래 외부 변화에 민감합니다. 금융그룹의 큰형 격인 KB금융과 신한금융을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한 메리츠 금융그룹이 고려아연과 홈플러스 두 곳 모두에 조 단위 대출을 해줬다는 사실도 자본시장에 파장을 던집니다. 홈플 사태 고려아연 분쟁 종결 촉매제.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사태는 서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아연 분쟁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리한 데는 홈플러스 사태도 한몫했습니다. 분쟁을 주도하는 MBK가 먹튀와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여론은 물론 법원까지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쩌면 홈플러스 사태가 고려하연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경영진과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가 확정되면 홈플러스 경영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MBK에도 행정제재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MBK와 홈플러스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 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 대금을 기초로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ABS-TV를 발행 판매한 신영하나 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일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로 반부패수사단부에 배당했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나서 MBK와 홈플러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사들이면서 총 7조 2천억 원의 인수대금 중 MBK 블라인드 펀드에서 조달한 2조 2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조 원을 사실상 외부 차입으로 마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은 과도한 외부 차입과 그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금감원검찰 MBK 전방위 압박.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매수 LBO를 규제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대학 교수 등 패널들은 사모펀드의 LBO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차입 매수 행위를 결정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공시의무, 내부통제 의무, 이해상충 방지, 신용공여 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추진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만큼 김병주 회장이 2조 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금융당국,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그리고 시장 관계자들의 전방위적 압박을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와 김 회장, 김 부회장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특히 대다수의 예상대로 6월 대통령 선거에서 MBK 처벌과 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벼르는 민주당으로 권력이 이동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현재현 회장은 1조 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 CP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LIG건설의 구본상 부회장은 회사 부도 직전에 2천억 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구씨 가문은 핵심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KB금융에 매각해 투자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했고 이로써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동양 LIG 사례에 비춰볼 때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700억 원 규모의 CP와 ABS-TV를 발행한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경우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부회장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김병주 회장의 경우 홈플러스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국적도 미국이며 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국내 사모펀드 업계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이기에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김병주 사재 출연 2조냐 1,000억이냐. 야당은 김 회장에게 2조 원의 사재 출연을 요구합니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홈플러스에 투자한 MBK 사모펀드가 투자원금 대비 2.1배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MBK가 운용 및 성과보수로 1조 원가량을 챙긴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압박이 심해지면 최대 1조 원 정도는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시장 논리로만 보면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의 발표 등을 인용해 김 회장의 자산이 무려 98억 달러야 14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와 다릅니다. 김 회장의 자산은 사실상 해외 기관 투자가 LP들이 위탁한 것일 뿐입니다. 사모펀드는 LP들이 맡긴 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이를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운용 성과 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회장과 대기업 총수 겸 오너 회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모펀드의 회장이나 대표는 어디까지나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2조 원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데 반해 김 회장과 MBK는 아직까지는 일부 상거래 채권 변제 등을 위해 1,000억 원 정도만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2조 원과 1,000억 원의 거대한 간극은 사모펀드 산업에 대한 정치권과 MBK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MBK와 김 회장에 대한 정치권과 행정권력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런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딩은 물론 신규 투자기업 물색이나 인수합병 M&A, 인수기업의 엑시트 등도 모두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MBK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떠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입니다. MBK 서울 떠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옮길까? 사모펀드 업계는 MBK가 자금은 90%를 해외 LP들로부터 조달하지만 투자와 엑시트의 주요 무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탈서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최악의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MBK의 운용자산 AUM은 45조 원, 약 3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에 비해 한행컴퍼니는 대략 20조 원, IMM은 10조 원, 스틱은 7조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 전체 AUM이 150조 원가량임을 고려하면 MBK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MBK가 한국을 떠난다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MBK가 6월 말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첫 투자처가 고려아연인 6호펀드는 10조 원이 목표인데 이미 7조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6호펀드의 LP 다수도 해외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SK그룹의 리밸런싱 과정 등에서 재확인됐듯이 MBK나 한행컴퍼니 같은 초대형 사모펀드는 조단위 자금이 필요한 국내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M&A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먹튀라는 이상한 논리로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홈플러스 마이너스 고려아연 사태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곳은 MBK의 최대 라이벌인 한행컴퍼니입니다. MBK와 한행컴퍼니는 해외 자금이 국내에 투자될 때 사실상 관문 역할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모펀드들입니다. 김병주 MBK 회장과 한상원 한행컴퍼니 대표의 국적은 모두 미국입니다. 두 회사는 사업상으로도 경쟁하지만 여러 이유로 감정적으로도 불편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행컴퍼니 독주체제 바람직하지 않아 이번 사태로 MBK의 비즈니스가 크게 위축되거나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한행컴퍼니 외에 해외 자본을 받아줄 다른 채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나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를 고려할 때 한행컴퍼니가 독주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모든 시장이 그렇듯 특정 기업이 독식하는 현상은 해당 기업은 물론 산업 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금융당국자라면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런저런 음모론이 떠돌고 있기도 합니다. 사모펀드 업계는 이번 홈플러스 마이너스 고려아연 사태의 불똥이 MBK를 넘어 업계 전반으로 튈까 우려합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MBK는 토종 사모펀드가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하며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혼을 내더라도 MBK만 대상으로 하고 업계 전체를 싸잡지는 말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LBO 관련 규제입니다. 현재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나 투자에 나설 때 대체로 절반은 자체 펀드 자금, 나머지 절반은 금융기관 차입으로 충당하지만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면 업계가 받을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 투자가들의 출자, 가이드라인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강제 규제는 곤란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시장 상황을 비교적 잘 이해하는 금융당국은 LBO를 직접 규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메리츠 김용범 삼고초려 IB 대부 정영채 영입. 시가총액에서 KB금융신한금융과 경쟁하며 대한민국 증권시장 밸류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메리츠 금융그룹은 특이하게도 이번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모두 엮이고 말았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1조 원을 6.5%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와 제메리츠캐피탈 등 3사가 홈플러스의 인수금융을 리파이낸싱하며 1조 2천억 원을 1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해줬는데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담보로 잡은 홈플러스 매장 가치가 5조 원 이상이라 장기적으로 채권 회수에 큰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메리츠 금융이 물리고 말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안을 마련할 때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도 정치 논리에 따라 어느 정도 양보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담보로 잡은 매장과 점포 등 부동산을 메리츠 금융 마음대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메리츠 금융은 지난해 2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주력사인 메리츠증권도 1조 원 넘는 순이익을 올렸지만 시장에서는 사채업자라는 혹평이 없지 않습니다. 홈플러스나 고려아연처럼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다니며 부동산이나 지분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방향 전환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용범 메리츠 금융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은 투자은행 IB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을 상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정 사장에게는 메리츠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영입을 제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부회장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정 고문을 모셔온 것은 부동산 담보와 고금리를 노린 고위험 영업에서 벗어나 부채자본시장 DCM, 주식자본시장 ECM 그리고 M&A 등 정통 IB 부문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인 H투자KB증권처럼 제대로 된 플랫폼을 갖춰 기업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리츠 금융의 이러한 전략은 올 3분기 메리츠증권이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윤범 단군 1회 최대 분쟁 이겼지만 내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학생 수가 적지만 명문으로 꼽히는 미국 에머스트대와 컬럼비아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뉴욕주 변호사를 거쳐 IB 업계의 골드만삭스에 비견되는 미국의 유명 로펌 크라바스에서 M&A 전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난달 정기주총에서 막강 사모펀드 MBK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경력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시장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대단히 스마트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M&A 전문 변호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상상. 초월의 갖가지 법무 기술과 그야말로 신공이 동원된 단군 이래 사상 최대의 경영권 분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번 분쟁에서 승리한 최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제조업보다 차라리 금융업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내놓습니다. 지분 경쟁에서 34%를 보유한 최 회장 측이 41%를 가진 MBK-영풍 측의 7%피 뒤지고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뒤 회의를 근거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에 대한 의결권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몇 년간은 법적 분쟁이 계속되겠지만 지분이 적은 최 회장 측이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최 회장도 승자의 저주가 우려될 만큼 내상이 큽니다. 순전히 외부 차입으로 방어한 만큼 재무 부담이 힘겹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생각도 못합니다. MBK 역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회장은 기관 투자가들에 보낸 연례서안에서 영풍의 백기사로서 고려아연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세상은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적대적 약탈적 M&A라고 비난합니다. 양측이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타협 가능성 혹은 분쟁의 출구는 없을까요? MBK도 최윤범도 출구 찾지만 길 안 보여. 현 상황에서 더 급한 쪽은 MBK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사태 때문입니다. MBK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번 고려아연 인수를 주도한 김광일 부회장이 형사처벌 등으로 유고 상태에 이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MBK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려아연에 계속 매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1조 6천억 원을 회수하고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받아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최 회장 측에서 MBK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사주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최 회장 측이 백기사를 동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재계에서 금기시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최 회장은 이미 인심을 잃었고 고려아연 분쟁 자체가 지분 33%를 가진 장 씨 집안의 16%를 가진 최 씨 집안이 도전한 구도였던 만큼 재계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한때 최 회장 측 우군으로 거론됐던 현대차 한화 LG그룹 등도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시나리오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최 회장에게 설령 그럴 뜻이 있어도 원아시아 파트너스에 대한 6천억 원의 투자와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미국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와 관련한 의혹 및 부담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합니다. 이처럼 MBK도 최 회장도 당분간은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시간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마이너스 고려아연 사태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당사자들까지 겹치면서 작은 파문에서 출발했지만 자칫 예상치 못한 충격파를 자본시장 전체에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사 다 그렇지만 수단과 방법이 지나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